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이랑 다른 수업 분위기여서 놀랍겠지만 선생님은 교생 선생님입니다. 오늘 교생 선생님이랑 같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그냥 여러분들이랑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수업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았으니까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같이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아는 사람은 책을 읽어본 사람도 알겠지만 책을 읽지 않더라도 아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이거는 왕정을 옹호하는 나쁜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하니까 이 일부 내용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배경과 작가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핵심 어휘를 기반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학습 목표 확인하고 이전 수업 돌아본 다음에 즐거운 수업을 같이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점검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시대적 상황과 작가를 중심으로 군주론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의 작품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를 뽑아보면은 첫 번째, 작품 내로만 분석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텐데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작가의 상황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작품만 보면은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작가를 고려해서 작품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시간에 뭐 했지? 우리 고전의 의의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전은 인류 문화에 이바지하고 시대를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정제화시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인류의 문화들이 담겨있는 지식이 바로 우리의 고전이고 전 세계적으로 또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고전입니다. 그 다음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고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처해 있는 다양한 문제, 현실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고전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을 공부하고요. 오늘은 군주론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게요.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라의 종류와 이거에 대한 통치 자세. 두 번째, 군대의 유형과 그거에 대한 통솔 자세.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군주가 추구해야 되는 리더십의 자세. 다음 네 번째, 왜 지금 현실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주의 국가의 종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크게 국가를 2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 공화정. 두 번째, 군주정을 나눴습니다. 공화정과 군주정, 우리 사회 시간하고 역사 때 배운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날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약간 요즘 드라마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더킹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더킹이라는 드라마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입헌군주제가 있는 가상의 대한민국이 나와요. 입헌군주제, 왕이 통제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런 왕이 있는 국가를 군주정, 그리고 왕이 없고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도 우리랑 똑같은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군주정을 기반으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공화정은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라는 이전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주정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습 군주정, 그리고 신생 군주정, 그리고 혼합 군주정인데요. 자, 세습 군주정 혹시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세습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의 왕은 누구예요? 이씨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왕은 누구였어요? 이씨입니다. 우리 고조할아버지의 왕은 이씨입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그 왕을 따르니? 아, 그 왕이 옛날부터 우리를 계속 다스려 왔어. 우리는 그 왕을 따라야 돼. 그게 바로 세습 군주정인데요. 세습 군주정은 정통성을 기반으로 하나의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입니다. 다음 신생 군주정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기반으로 와서 점령해서 군주가 되는 것을 신생 군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신생 군주정이죠. 그런데 혼합 군주정은 이거랑 달라요. 기존에 세습이나 신생 군주정이 혼합 군주정이 아니죠. 일반 국가를 점령을 해서 여기에 맞는 국가를 하나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합 군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 군주정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이런 국가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혼합 군주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통치해야 되냐 이야기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합니다. 직접 통치해라. 자, 왜 직접 통치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를 점령하고 끝이 아니라 그쪽에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또 그 사람들이 겪을 아픔을 위로해주고 외부의 침략 우리가 막아주면은 그 사람들은 기존의 왕정이었던 때보다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왕이 왔다고 믿고 더 마음 깊숙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군주정을 정복하게 되면은 직접 통치해라 라고 이야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정을 점령하게 됐을 때는 말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공화정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모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런 국가에서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려 하면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멸망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체제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키아벨리가 이 공화정을 멸망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점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이거 완전 공화정만 중시하는 사람이 공화정이 아니라 군주론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즉 공화정보다 군주론을 높게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 뒤에 존중이라는 내용을 읽지 않고 또 나머지 부분을 가볍게 넘겨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락이 나오는데요. 이 단락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자, 칠판 지우고 바로 그 다음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는 군대를 세 종류로 나눴어요. 여러분들, 세 종류로 군대 나누면 뭐가 있을까요? 육군, 공군, 해군이요? 그렇게 나눈 게 아니라 마키아벨리는 일단 용병, 그리고 외국 군대, 그리고 자국군으로 군대를 구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용병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용병이라는 얘기 많이 쓰죠? 여러분 게임할 때 다른 옆에 친구 클랜 들어가가지고 같이 게임해주고, 왜냐면 내가 잘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돈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는 게 용병인데요. 마키아벨리는 용병을 엄청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용병은 평화 때나 전쟁 때나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용병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합시다. 평화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데 가서 도와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쪽에서 갑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 시기에는
오히려 요구하는 게 많아져. 야, 내가 너 도와주러 왔는데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화 때 오히려 용병 때문에 국가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쟁 때는 외부에서 침략 들어와요. 그래도 용병이 돈을 받았으니까 좀 초반에 싸워주다가 아 이거 못 이기겠다 그러면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침략하는 국가에서 야 돈을 더 줄 테니까 네가 좀 싸워줘라 그러면은 용병이 우리를 다시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용병은 평화 때나 전쟁 때나 도움이 되는 수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 군대인데요. 외국 군대의 경우는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용병보단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전쟁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외국 군대는 져도 안 좋고 이겨도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면 왜 안 좋을까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마키아벨리는 속국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속국이 되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전쟁에서 이겨도 외국 군대는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나라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집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전쟁에 이겼지만 외국의 요구에 받게 되는 속국이 돼버린다라고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필이 깨져서 흰색 볼펜으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 군대한테 지면은 어떻게 되냐? 져면은 나라가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전쟁에서 한 번 졌는데 왜 나라가 멸망해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외국이 들어왔어요. 외국 군대 우리를 지켜주다가 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일단 1차적으로는 망해요. 근데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다시 도와주려고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자국 군대가 없으면 우리가 전쟁에 지고 외국 군대가 떠났을 때 우리나라는 다시 재기할 수가 없다라고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 자국군인데요. 마키아벨리는 자국군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국군이 가장 좋냐? 왜냐면은 용병과 같이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일도 없고 또 우리 시민이 군대가 되니까 우리를 더 잘 지킬 수 있고요. 또 만약 전쟁에 지더라도 내부에서 수습한 다음에 다시 국가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자국군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이 자국군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제기했는데요. 첫 번째,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솔선수범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어떤 동아리 모임을 할 때 동아리 회장이 앞장서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가자 하면은 여러분들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자국군을 했을 때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위인들의 모습에서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옛날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그런 대단한 위인들의 용병술과 전략과 사상을 공부해서 그를 현대 지도자들이 쓸 수 있다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와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훈련을 실전처럼. 마키아벨리는 실제 훈련을 실전처럼 해야 된다를 강조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냥을 해서 군사 경험을 쌓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면은 훈련은 전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리더의 리더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리더십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그러움과 인색함. 두 번째, 자비로움과 가혹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나
존중하지 말아야 된다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담임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인색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자비로웠으면 좋겠어요? 가혹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공약이나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안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앞에 거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필요하면 인색해야 되고 필요하면 가혹해야 되고 필요하면 약속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블로그나 그런 데서 마키아벨리가 나쁜 사람이다 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세부 내용을 들어보면은 마키아벨리의 생각이 그냥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다라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너그러운 거 인색해야 되냐? 자,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이나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들은 돈을 어디서 버나요? 세금에서 법니다. 왕이 주변에 너그럽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을 펑펑 주변에 나눠주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왕이 아무리 주변 사람의 돈을 막 그렇게 뿌려서 너그럽다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탐욕이거든요. 나의 돈을 막 뺏어나가는 탐욕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욕의 모습을 볼 바에는 차라리 인색하다는 평을 받는 게 낫다라고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비와 가혹함인데요. 이거는 국가와 군대의 유지라고 보면은 쉬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국가나 군대를 유지할 때 자비로우면은 초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여러분들 주변에 또 자비롭고 착한 사람이 있으면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그 사람들 주변에 많이 모입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 잠깐 버리고 떠나도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날 다시 안아줄 거야. 나중에 날 다시 받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위험한 상황에, 즉 국가나 군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로 결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키아벨리는 그럴 바에는 가혹한 모습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실제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인도 착해서가 아니라 실제 엄격한 군대를 가지고 규율을 가지고 그들을 통제했기 때문에 모든 전투를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약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마키아벨리는 약속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언제나 우리는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쪽에서 여우와 사자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즉, 여우처럼 머리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사자처럼 용감해야 될 때도 있는데 군주는 이 두 요소를 적절하게 번갈아가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약과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현실이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는 우리 사람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난 무조건 지켜야 되겠어. 국가가 낭떠러지로 가도 상관없이 난 약속을 지킬 거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해서 국가를 파멸로 이끌 바에는 차라리 약속을 적당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군주의 올바른 덕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 요소에서 가장 강조할 점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이러한 요소를 취하되 경멸과 증오의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가장 강조했던 게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즉, 왕이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인색하고 가혹하고 존중을 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지, 이 시민들이 경멸과 증오를 하는데도 계속 인색하고 가혹하고 존중한다면 결국 그 국가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의 상황으로 얘기합니다. 이탈리아가 왜 그동안 약소국이었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요소, 또 군대의 요소, 또 국가 통치의 요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소국이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메디치 가문의 자, 제가 이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저를 채용해 줘서 이 책의 내용대로 통치해 주시고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마지막에 다루면서 책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울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활동 1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 지금부터 3분 멈추고 선생님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멈춰주세요. 자, 여러분 잘 멈췄죠? 그러면 이제 학습활동 내용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적었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국가의 종류 그리고 또 군주권의 획득 및 유지 방법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국가의 종류 공화정, 군주정. 군주정은 세습, 신생, 혼합이 있었고요. 군주권의 획득 및 유지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직접 가서 통치를 해라. 공화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멸망을 시키거나 존중해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부터 14장은 군대 3개를 이야기한 게 이거 3개 중에 선택해서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라 자국 군대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3가지 군대 종류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군주의 군사상의 의무, 아까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부터 23장은 군주가 갖춰야 되는 덕목민 자세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을 종합하면은 그거입니다. 어떤 하나의 방법만, 이상적인 방법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서 적당한 줄타기를 해야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백성이 그 군주를 증오하고 경멸해서는 안 된다가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왜 이탈리아가 위기에 있냐를 분석한 다음에 이거에 이탈리아를 하나의 강한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메디치 가문님이라고 부탁하는 해방을 촉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학습활동 1 작성 안 했으면은 이거 빨리 멈춰서 적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분석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이 마키아벨리가 어떤 내용을 이렇게 책을 썼는지 내용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잔인한 사람인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이 내용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가 군주론 내용을 분류하자가 아니었잖아요. 시대와 작가의 상황을 기반으로 군주론을 파악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시대와 작가의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중에 특히 피렌체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한테 외국에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그러면은 I'm from Korea,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지 서울 사람이라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선생님은 마키아벨리를 피렌체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충분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게 마키아벨리가 있던 이탈리아에 다양한 도시국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통일이 되지 않고 이 각각의 도시국가들이 각각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탈리아의 현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마키아벨리를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피렌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던 이탈리아랑 달리 양쪽에 하나의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자, 위에는 프랑스, 그다음 옆에는 스페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강대국은 누가 유럽의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자, 외부에 이렇게 큰 싸움이 있으면은 이 내부에서는 당연히 하나로 뭉쳐서 우리는 강해서 이 두 나라가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해야 돼가 상식적인 판단이었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 옆에 나라를 없애고 내가 이 여기 동네에서 왕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군대를 빌려와서 대리 전쟁을 했어요. 이 프랑스와 스페인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입장인 거죠.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싶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자발적으로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네?
그럼 내가 여기를 이기고 여기를 점령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자, 그럼 마키아벨리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었냐?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공무원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교부의 고위 공무원이었는데요. 외교부에서 마키아벨리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용병. 이런 외국 군대에서 용병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렌체에서 군대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용병을 받아오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사입니다. 이런 강대국의 좋은 점을 배우기 위해서 겨냥을 갔던 거죠. 우리나라도 가끔씩 유학을 가서 배워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하면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의 이탈리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그 고민을 담은 책이 바로 군주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군주론이 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공무원으로 있는데 왜 메디치 가문에 책을 보냈어요? 그냥 반역을 하는 건가요? 옆 나라에? 에이, 아니라 이 사정이 있어요. 이 1512년에 마키아벨리가 있는 피렌체 공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스페인에 의해서. 그래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피렌체에 접근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비록 이쪽 공무원에 있다 나왔지만 다시 이쪽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다 라고 봤더니 이때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 새로 들어와서 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이탈리아가 하나의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옆에서 메디치 가문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렇게 현실적인 선택과 군대에서 자국군을 강조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용병을 데려와서 직접 피렌체가 멸망을 겪었기 때문에 용병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외국에서 와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수업 여기서 마치고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할게요. 자, 마키아벨리의 이탈리아 상황 어땠나요? 약소국이었어요. 약소국이었고 외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는 요즘 언어로 치면은 백수였어요. 즉 권력에서 멀어진 상태였는데요. 즉 이 혼란스러운 이탈리아의 상황을 타개하고 권력에서 멀어진 자신의 상황을 다시 권력의 중심부로 가기 위해서 통치, 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 측면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겁니다. 통치에서는 내가 이 나라를 점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다, 메디치님. 그 다음 군대에서는 메디치님, 우리 군대에서 우리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에서는 메디치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생각해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정리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한번 준비했어요. 자, 퀴즈 그렇게 어렵지 않게 OX 퀴즈로 준비했으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퀴즈. 군주론 창작 당시 이탈리아는 강대국이었다. 자, 수업 정리됐잖아요. 아니었어요. 일단 군주론 창작 당시에 이탈리아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한 이탈리아가 될 수 있는가가 바로 이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담은 내용이었죠. 그 다음은 군주론 창작 당시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메디치 가문의 고위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평가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학습 목표를 다시 읽고 한번 오늘 수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입니다. 시대적 상황과 작가를 중심으로 군주론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군주론 내용만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전략만 다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대적 상황, 혼란스러운 이탈리아 상황, 그리고 작가, 좀 더 취업을 하고 싶은 작가의 상황이 하나의 열망이 돼서 모인 게 바로 이 군주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군주론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이전에 그냥 권력의 그 화신으로만 봤던 마키아벨리가 아니라 실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속에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가 점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오늘 수업의 이해 정도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군주론 창작 당시 이탈리아 상황을 이해했다. 완전히 이해했으면 5점, 그리고 적당한데 애매하다 싶으면 3점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주론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이해했다. 이해했으면 5점, 그리고 이해하지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3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점수를 매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비루트를 중심으로 작품의 지혜와 통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군주론에서 비루트란 개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비루트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를 중심으로 작품을 읽는다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와 통찰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이 질문한 주소 양쌤/edu@kakao.com으로 선생님에게 문자를 이메일을 보내주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답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